정말 놀랍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서 6분마다 한 명씩 뇌졸중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질병관리청의 2022년 심뇌혈관 질환 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약 11만 건의 뇌졸중이 발생했습니다. 이 수치를 바탕으로 하면 6분에 한 명씩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뇌졸중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뇌출혈입니다. 뇌출혈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릴 만큼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찾아오거든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건강하시던 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시거나 돌아가시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 무서운 뇌출혈을 식단을 바꾸면 90% 이상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약도 필요 없고 비싼 치료비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만 조금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과에서 30년 동안 뇌혈관 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온 이승훈입니다. 제가 정말 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해왔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뭐냐 하면 대부분이 미리 알았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불편한 진실을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한번 약을 먹게 되면 완치가 안 되고 평생 약을 먹으면서 관리해야 하는 질병들이 있죠. 의료계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어떻게든 환자에게 약을 평생 먹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래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반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지 말이에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거든요.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했는데 왜 갑자기? 라고 하세요. 혈압약도 잘 챙겨 먹고 병원 검사도 받고 운동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쓰러진 걸까요?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뇌출혈 예방법이 사실은 반만 맞는 이야기였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혈압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혈압 조절 가능하게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낡은 호스에 물을 약하게 틀어봐야 언젠간 터지는 것처럼 혈관이 약해져 있으면 아무리 혈압을 낮춰도 소용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은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것들이에요.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신 분들은 혈관 건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혈관 나이로 치면 10살, 20살씩 젊어지셨다고 보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나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집안은 원래 건강해서 뇌출혈 같은 건 없어 라고 안심하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 통계를 보면 노년층 외에도 40대, 50대에도 뇌출혈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식습관과 생활 패턴이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식품,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우리 혈관을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제가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제 동료 의사 이야기인데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보다 5살 많으신 외과 의사 박 원장님이 계셨어요. 30년 넘게 수술을 해오신 베테랑 의사죠. 그분이 건강 책도 쓰시고 건강 강연도 많이 다니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얼마나 건강에 신경을 쓰셨겠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금연 금주는 기본이고 건강에 좋은 식단과 매년 종합검진도 빼먹지 않고 받으셨죠. 당연히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도 모두 정상이었고요. 그런데 올해 초 겨울이었어요. 박 원장님이 병원 근처 식당에서 간호사들과 점심을 드시고 계셨는데 갑자기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이상하네 하면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데 손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거죠. 또 간호사들이 원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박 원장님은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여서 제대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모두 다들 깨달았죠. 이건 뇌졸중이다. 응급실로 바로 옮겨서 CT를 찍어보니까 뇌 안쪽 깊숙한 곳에서 혈관이 터져 있었어요. 뇌출혈이었던 거죠. 그것도 꽤 큰 출혈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박 원장님은 불과 3개월 전에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때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는데 겨우 3개월 만에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박 원장님 본인도 전혀 모르셨다는 거예요. 쓰러지기 직전까지도 두통도 없었고 어지러움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뇌출혈의 가장 무서운 점이에요. 심근경색은 가슴이 아프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뇌출혈은 정말 갑자기 찾아와요. 마치 맑은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것처럼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뇌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거든요. 그래서 뇌혈관이 조금씩 약해져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시한폭탄이 똑딱똑딱 소리 없이 돌아가는 것과 같죠. 박 원장님은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하지만 왼쪽 팔에 약간의 마비가 남아서 이제는 환자 수술을 하실 수 없게 되셨어요. 30년 넘게 해오신 외과 의사 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거죠. 박 원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뇌졸중 정말 무서운 거다. 검진 때도 이상 없고 혈압도 정상이었는데 정작 혈관이 이렇게 약해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또 박 원장님은 그 후로 뇌출혈 예방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가끔 안부 연락을 할 때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사람들에게 꼭 알려줘. 뇌출혈은 예방할 수 있다고. 나처럼 되지 말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해드렸을까요? 혹시 여러분도 박 원장님처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는 건강검진도 받았고 혈압약도 먹고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건강검진의 정상 수치와 실제 혈관 건강은 다른 이야기예요. 마치 자동차 계기판의 속도계는 정상인데 실제로는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도대체 뇌출혈은 왜 이렇게 무섭고 갑작스러운 걸까요? 그럼 이제 뇌출혈이 왜 이렇게 무서운지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하지만 어려운 의학 용어는 쓰지 않을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뇌가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만약에 뇌를 만져볼 수 있다면 말이에요. 정말 신기한 건데 뇌는 마치 연한 두부나 푸딩 같아요. 정말 물렁물렁하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부드러운 두부 한 모 위에 빨간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감이 두부 속으로 스며들면서 넓게 퍼져나가겠죠. 바로 이게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뇌혈관이 터지면 피가 뇌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뇌가 너무 부드럽다 보니까 조그만 출혈이라도 금세 큰 혈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마치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말이에요. 더 무서운 건 뇌출혈이 일어나면 3가지 방법으로 뇌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3중 파괴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 압살이에요. 뇌는 단단한 두개골 안에 꽉 들어차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피가 터져 나오면 단단한 두개골 안에서 팽창이 안 되겠죠. 마치 유리컵 안에 풍선을 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부풀다가 터져버리죠. 두 번째는 화학적 독살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물질이 있어요. 평소에는 산소를 운반하는 고마운 물질이죠.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혈관 밖으로 나오면 독으로 변해버려요. 뇌세포를 죽이는 독으로 말이에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평소에는 착한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도둑으로 변해서 집을 부수고 다니는 격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세 번째는 아군의 배신이에요. 우리 몸에는 백혈구라는 면역세포가 있어요. 이 백혈구들이 뇌출혈이 일어나면 여기 문제가 생겼네. 빨리 치우자 라고 생각해서 달려와요. 그런데 문제는 백혈구들이 너무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출혈된 피를 치우려고 하다가 멀쩡한 뇌세포까지 함께 파괴해버려요. 마치 화재를 끄려고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는데 불만 끄는 게 아니라 집까지 함께 부셔버리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뇌출혈은 한번 시작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요. 처음에는 좁쌀만한 출혈이었는데 몇 시간 후에는 달걀만큼 커지고 하루 지나면 주먹만큼 커질 수도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의사들도 뇌출혈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가 너무 연약해서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거든요. 다른 장기는 수술로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있지만 뇌는 한 번만 잘못 건들면 회복이 안 되는 장기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에 있어 굉장히 신중해지는 거죠. 제가 뇌출혈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환자분이 응급실로 실려와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뇌출혈은 치료보다는 예방이 정말 중요해요.
일단 터지고 나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막는 게 최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하는 것 같네요. 겁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대비도 가능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무서운 뇌출혈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해요. 그것도 생각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럼 내 혈관 상태는 어떨까? 나도 박 원장님처럼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되시는 분 계시죠? 맞아요. 그런 걱정을 하셔야 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혈관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내 혈관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하는 거죠. 제가 여러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혈관 건강을 4단계로 나누어 봤어요. 마치 자동차 신호등처럼 말이에요. 첫 단계는 초록불 상태예요. 혈관이 정말 건강해요. 보통 20대, 30대 초반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혈관이 탄탄하고 깨끗해서 웬만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두 번째 단계는 노란불 상태예요. 혈관에 조금씩 때가 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욕조에 물때가 조금씩 생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때는 아직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되는 시기죠.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여기 해당해요. 세 번째 단계는 주황불 상태예요. 혈관이 많이 좁아졌어요. 원래 지름이 5mm였다면 이제 3mm 정도밖에 안 남은 거죠. 가끔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거운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네 번째 단계는 빨간불 상태예요. 이미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일어난 상태죠. 혈관이 터지거나 완전히 막힌 거예요. 이렇게 되면 후회해도 늦어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 몇 단계일까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가 2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MRA라는 검사예요. MRI는 들어봤는데 MRA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이게 뭐냐 하면 뇌혈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검사예요. 마치 우리가 나무의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처럼 뇌 안의 혈관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동맥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맥류가 뭐냐 하면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동맥류는 미리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어요. 혈관 안에 작은 스프링 같은 걸 넣어서 터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수술비도 그리 비싸지 않고 하루 입원하면 끝나요. 두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이건 목 양쪽에 있는 굵은 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마치 수도관 안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혈관 안에 찌꺼기가 얼마나 쌓였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검사들은 아프지도 않고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냥 누워서 10분, 15분 정도면 끝나거든요. 하지만 이 간단한 검사로 여러분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에 김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셨어요. 75이셨는데 별다른 증상은 없으셨어요. 그런데 따님이 아버지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라고 해서 MRA를 받으셨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어요. 뇌 안에 1cm 크기의 동맥류가 발견된 거예요. 의사가 이 정도 크기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했어요. 만약 터졌다면 아마 살아남기 어려웠을 거예요. 다행히 바로 시술을 받으셔서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조기 발견의 힘이에요. 증상이 없을 때 미리 찾아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검사를 받지 않으세요. 나는 아직 건강해. 증상도 없는데 뭘, 돈 아까워. 다음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가면 치료비가 엄청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완전히 회복되면 다행이고 평생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MRA나 경동맥 초음파는 자주 받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받는 검사잖아요.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뇌 건강을 위해 한 번쯤 받아야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꼭 검사를 받으세요. 가족 중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거나 고혈압, 당뇨병이 있거나 담배를 피우셨던 분들이요. 자, 그럼 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1단계나 2단계라는 걸 알았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단계로 가지 않으려면 말이에요. 바로 그 방법을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뇌출혈의 증상과 무서움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는 진짜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고혈압이 문제지, 기름진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이것들도 문제예요. 하지만 이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원인은 따로 있거든요. 먼저 고혈압부터 말씀드릴게요. 고혈압이 왜 생기는지 아세요? 혈관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우리 몸이 콜레스테롤을 보내서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마치 벽에 난 구멍을 시멘트로 메우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바로 혈압이 너무 높아서 혈관벽을 계속 때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호스에 물을 세게 틀면 호스 안쪽이 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혈압이 높아졌느냐는 거예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짜게 먹어서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독소가 쌓여서 그런 거예요. 독소요? 무슨 독소 말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체했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아시죠? 속이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전체적으로 몸이 무겁잖아요. 이게 바로 뱃속에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에서 소화가 되어야 하는데 소화가 잘 안 되면 음식이 뱃속에서 부패하기 시작해요. 마치 쓰레기통에 음식물을 오래 두면 냄새나고 벌레가 꿰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렇게 썩은 음식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들이 혈액으로 흡수되어서 온몸을 돌아다녀요. 그럼 우리 간은 이걸 위험한 물질로 판단하고 빨리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이 독소들을 중화시키는 과정에서 간에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많이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독소를 감싸서 무해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별로 안 먹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이 계신 거예요. 간이 독소를 처리하느라 콜레스테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요.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게 이런 독소들이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킨다는 거예요. 마치 산성 용액이 쇠를 녹이는 것처럼 독소들이 혈관벽을 조금씩 손상시켜요.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 혈관이 상했네. 혈압을 높여서 혈액 공급을 더 늘려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혈압을 올리는 거예요. 혈관이 좁아졌으니까 더 세게 밀어서 혈액을 보내야 하거든요. 결국 소화불량이 독소를 발생시키고 독소로 인해서 혈관 손상되면 혈압을 올리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더 큰 혈관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제가 환자들을 보면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뇌출혈로 쓰러진 분들 대부분이 소화가 안 좋으셨어요. 속이 더부룩해, 가스가 차, 트림이 나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나이가 들면 소화가 안 좋아지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보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더라고요. 소화 불량이 먼저 오고 몇 년 후에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오는 패턴도 흔하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혈압약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화부터 잘 되게 하세요. 라고요. 실제로 소화가 잘 되게 하니까 혈압이 저절로 내려가는 환자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약을 줄여도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진다고 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시지 않나요? 밥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자주 차거나 새벽에 속이 쓰리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다 혈관 건강과 관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소화를 잘 되게 하고 독소를 줄이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을 다음에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제가 환자들에게 직접 확인한 정말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자, 드디어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혈관이 건강해질까요? 제가 그동안 연구하고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혈관 나이가 10살, 20살 충분히 젊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블루베리가 몸에 좋다는 건 다른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하셔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블루베리가 왜 뇌출혈에 좋은지 아세요? 바로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는 최고의 물질이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혈관이 녹슨 철 파이프라고 생각해봐요. 안토시아닌은 마치 녹 방지 페인트 같은 역할을 해요. 혈관벽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독소가 달라붙지 못하게 하는 거죠. 실제로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 1컵 분량을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최대 1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먹느냐예요. 블루베리는 반드시 저녁 식사 후에 드세요. 왜냐하면 밤에 우리 몸이 혈관을 수리하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안토시아닌이 있으면 수리 효과가 몇 배로 좋아져요.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한 줌 정도, 대략 20알에서 30알이면 충분해요. 냉동 블루베리도 괜찮아요. 오히려 냉동 블루베리가 안토시아닌 농도가 더 높을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 기적은 석류입니다. 석류는 항산화 지수가 매우 높아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석류를 잘못 먹고 있어요. 시판되는 석류 주스나 농축액만으로는 석류의 진정한 효과를 온전히 얻기 어렵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석류씨입니다. 석류씨의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는 핵심 성분인 푸닉산이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을 보호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석류의 과육과 함께 씨까지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녹즙기를 사용해 통째로 갈아 마시면 석류의 영양분을 빠짐없이 섭취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거칠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꼭 실천해보세요. 석류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좋아요.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거든요. 하루에 석류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세 번째는 레몬이에요. 레몬이 혈관에 왜 좋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타민C가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두 번째는 구연산이 혈관 벽에 붙은 기름때를 녹여주는 거예요. 마치 기름때 낀 후라이팬을 레몬으로 닦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혈관 벽의 콜레스테롤도 녹여줘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레몬은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해요. 레몬 껍질에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거든요. 레몬 하나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통으로 믹서에 갈아 드시면 돼요. 너무 시다고요? 그럼 석류와 함께 갈아 드세요. 석류의 단맛이 레몬의 신맛을 중화시켜서 훨씬 먹기 좋아져요. 자, 이제 음식 이야기는 끝났고 운동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이가 들어서 운동하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려드릴 운동법은 정말 간단해요. 바로 1시간마다 1분의 기적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1시간마다 딱 1분씩만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 계시다가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제자리에서 발걸음을 20번만 해보세요. 아니면 팔을 위아래로 10번만 흔들어 보세요. 겨우 1분으로 효과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우리 혈관은 움직일 때마다 자극을 받아요. 그러면 혈관 안쪽에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나와서 혈관을 넓혀주고 탄력 있게 만들어줘요. 마치 고무줄을 자주 늘렸다 줄였다 하면 탄력이 좋아지는 것과 같아요. 미국의 한 연구에서 30분씩 하루 1번 운동하는 사람과 1분씩 하루 10번 운동하는 사람을 비교했어요. 놀랍게도 1분씩 자주 움직인 사람들의 혈관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왜 그럴까요? 혈관은 지속적인 자극을 좋아하거든요. 한 번에 많이 움직이는 것보다 자주자주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휴대폰에 알람을 1시간마다 맞춰두세요. 그리고 알람이 울릴 때마다 일어나서 1분만 움직여 보세요.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 다음은 햇볕 쬐기예요. 매일 15분씩만 햇볕을 쬐세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좋아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데 이 비타민 D가 혈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겨울철에는 햇볕이 부족해서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쉬워요. 그럼 혈관이 더 약해지고 혈압도 올라가요. 그래서 겨울철에 뇌출혈 환자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계단 이용하기예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보세요. 한 층, 두 층만이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면 심장이 뛰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특히 계단을 내려올 때는 천천히 내려오세요. 계단을 내려올 때 혈관에 가해지는 자극이 혈관 탄력을 늘려주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방법들이 복잡해 보이나요? 아니죠. 누구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뇌출혈은 100% 예방 가능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뇌출혈 환자의 95% 이상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당하는 분들이에요. 증상이 없을 때는 모두 자신만큼은 예외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의사로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환자분이 응급실에 실려와서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미리 관리했을 텐데 라고 말씀하실 때예요. 사실 저는 오늘 의료계에서 금기시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약보다 음식이 더 효과적이다. 비싼 치료보다 예방이 훨씬 경제적이다. 이런 말들은 병원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예방할 수 있는 병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기억하세요. 블루베리, 석류, 레몬, 그리고 1시간마다 1분 움직이기.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혈관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들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해요. 미루면 미룰수록 여러분의 혈관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할 한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매일 블루베리 먹기, 1시간마다 1분 움직이기, 석류 레몬 주스 만들어 마시기. 뭐든 좋으니까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건강한 혈관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할 질병이 하나 있어요. 바로 뇌졸중입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뇌졸중 발생 건수가 약 11만 건이나 되거든요. 하루에 300명 정도가 뇌졸중에 걸린다는 얘긴데 더 무서운 건 뇌졸중 환자 중에서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분이 5명 중 1명꼴이라는 겁니다. 치명률이 20%라는 얘기죠. 뇌졸중 환자 중에서 60세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험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치명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뇌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에 온 환자의 72%가 전날까지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갑자기 오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부른 거예요. 갑자기 벼락 맞듯이 오는 병이라고 해서요. 특히 이런 환절기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겨울에 뇌졸중이 많이 생기는 건 실내외 온도차 때문이거든요. 혈관이 갑자기 변한 온도에 적응을 못해서 뇌졸중이 와요. 그런데 여름철에도 위험해요. 온도가 올라가고 우리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요. 그러면 혈관이 막히기 쉬워지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가 바로 그런 때예요. 혈관이 살찌면, 즉 동맥경화가 생기면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오늘은 뇌졸중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얘기거든요. 뇌세포는 혈액 공급이 중단되면 1분마다 수백만 개씩 죽어가요. 그래서 뇌졸중은 시간이 정말 중요한 병이에요. 하지만 미리 알고 예방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유튜브마다 달라서 제가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에는 5가지 주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걸 기억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한쪽 팔다리 마비예요. 갑자기 한쪽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요. 예를 들어서 양손을 앞으로 쭉 뻗어보세요. 그런데 한쪽 팔이 자꾸 밑으로 떨어진다면 이건 위험한 신호예요. 아니면 걷다가 한쪽 다리가 자꾸 끌린다면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발음 이상이에요. 갑자기 발음이 뭉개지거나 부정확하게 나와요. 간단한 테스트가 있어요. 맘마, 랄라, 가가. 이렇게 발음해보세요. 평소보다 발음이 어눌하거나 혀가 잘 안 돌아간다면 위험해요. 특히 리을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 갑작스러운 어지러움이에요. 그냥 조금 어지러운 게 아니라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은 심한 어지러움이에요. 서 있기도 힘들고 걷기도 힘든 정도의 어지러움 말이에요. 네 번째, 복시나 시야 장애예요. 복시는 물체가 2개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인데 2개로 보이죠. 아니면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의 일부가 깜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마치 커튼을 친 것처럼 일부가 안 보이는 거예요. 5번째, 안면 마비예요. 얼굴 표정을 지을 때 한쪽이 움직이지 않아요. 간단한 테스트는 웃어보시는 거예요. 평소처럼 웃는데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는다면 또는 우 하고 입을 오므려 보세요. 한쪽이 잘 안 움직인다면 위험한 신호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말씀드릴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가 5분, 10분 지나서 귀신같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아, 괜찮아졌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게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막혔던 혈관이 잠깐 뚫리면서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진 거예요. 하지만 이건 경고 신호예요. 앞으로 큰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몸의 신호거든요. 의학적으로는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해요. 실제로 이런 경고 증상을 겪은 분들 중에서 48시간 이내에 큰 뇌졸중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돼요.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그럼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이에요. 우리가 골든타임이라고 부르는 시간이 있어요. 뇌경색의 경우에는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해야 혈전용 해제라는 특별한 약을 쓸 수 있어요. 이 약은 막힌 혈관에 피떡을 녹여주는 약이거든요. 늦어도 6시간 이내에는 도착해야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을 수 있고요. 뇌출혈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혈압을 조절하고 출혈을 멈춰야 더 큰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뇌졸중 증상이 의심되면 119에 바로 전화하세요. 이상하네, 조금 더 지켜보자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들도 이런 증상들을 잘 알아두세요. 본인은 증상을 잘 못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발음 장애나 안면 마비는 다른 사람이 봐야 알기 쉬워요. 이런 증상들은 하나만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나라도 의심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설마 내가 뇌졸중이겠어? 하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특히 오늘 방송 끝까지 들어보시면 뇌졸중에 좋은 과일들과 혹시 뇌졸중에 걸리셨을 때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까지 알려드릴 거예요. 정말 유용한 정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요. 자, 그럼 이제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그 원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원인을 알아야 예방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중요한 걸 다시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을 각각 다른 병으로 생각하시거든요. 병원에서도 뇌경색은 괜찮은데 뇌졸중은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자주 봐요. 하지만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이 중풍이라고 부르던 그 병이 바로 지금의 뇌졸중이에요. 한자로는 가운데 중을 쓰지만 뜻은 맞을 중이에요. 우리가 적중한다라고 할 때 그 한자거든요. 갑자기 맞아서 생기는 병이라는 뜻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모든 질환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졸중 안에는 크게 2가지 질환이 있어요. 바로 뇌출혈과 뇌경색이에요. 이 둘을 합쳐서 뇌졸중이라고 부르는 거고 현대의학에서는 이 모든 걸 뇌혈관 질환이라고 해요. 이제 뇌졸중의 원인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뉘는데 각각 원인이 달라요. 먼저 뇌경색 원인부터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동맥경화예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때문에 뇌의 큰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벽에 쌓인 찌꺼기가 떨어져 나가서 뇌혈관을 막는 거예요. 이 찌꺼기를 우리가 피떡이라고 부르는데 의학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해요. 마치 수도관에 녹이 세울어서 관이 좁아지는 것과 비슷해요. 그 녹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곳을 막는 거죠. 2번째로 흔한 건 소혈관 질환이에요. 뇌의 아주 작은 혈관들이 고혈압 등으로 인해 막히는 거예요. 특히 동양인, 그 중에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요. 담배가 작은 혈관들을 망가뜨리거든요. 3번째는 심장 색전증이에요. 이게 좀 무서운 원인이에요. 심장에 부정맥, 특히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으면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요. 그 피떡이 혈액을 타고 뇌혈관으로 이동해서 혈관을 막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뇌졸중이 갑작스럽고 크게 발생해서 환자의 장애가 심하게 남을 수 있어요. 전체 뇌경색의 약 10%는 원인을 아예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원인을 찾지 못한 경우가 재발 위험이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뇌출혈 원인을 볼까요? 가장 흔한 건 고혈압성 뇌출혈이에요. 높은 혈압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거예요.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계속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마치 호스에 물을 너무 세게 틀면 호스가 터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아밀로이드 혈관병증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여서 혈관벽이 약해져요. 그래서 쉽게 터지는 거죠. 이건 나이와 관련이 깊어요. 세 번째는 동맥류예요. 뇌혈관의 일부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해요. 이게 터지면 지주막하 출혈이라는 매우 치명적인 뇌출혈이 생겨요. 사망률이 아주 높거든요. 그런데 계절과도 관련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겨울에는 실내외 온도차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뇌졸중이 많이 생겨요. 특히 따뜻한 실내에서 추운 화장실로 갈 때 조심하셔야 해요. 여름철에는 탈수 때문에 위험해요. 땀을 많이 흘리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져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잖아요? 아침에는 춥다가 낮에는 덥고 이런 온도 변화에 혈관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혈관의 탄력이 떨어져서 더 위험해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생활 습관이에요. 흡연은 혈관을 직접적으로 손상시켜요. 과음도 혈압을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운동 부족은 혈액순환을 나쁘게 하고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려요. 식습관도 중요해요. 짠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시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어요. 그리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당뇨병을 악화시키죠. 특히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러요.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서도 혈관을 서서히 망가뜨리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가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위험 요인들이 겹치면 위험도가 곱하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고혈압에 당뇨까지 있으면 위험도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뇌졸중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지만 미리 검사를 통해서 위험 신호를 찾을 수 있거든요. 뇌졸중 검사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본 건강검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뇌졸중의 가장 기본적인 위험 인자인 바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겁니다. 혈압 측정은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한 번 재는 걸로는 부족해요. 혈압은 하루 종일 계속 변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식사 후, 스트레스 받을 때 모두 달라져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혈압을 재보시는 게 좋아요. 가정용 혈압계는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장만해 두시길 권해요. 혈당 검사도 중요해요. 공복 혈당뿐만 아니라 당화혈색소도 함께 봐야 해요. 당화혈색소는 지난 2-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거든요.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한 관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확인해야 해요.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다 봐야 하는데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에 기름때가 끼기 쉬워져요. 두 번째는 심방세동 검사예요. 심방세동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이에요. 이게 있으면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서 뇌로 날아갈 수 있거든요. 심전도 검사로 확인하는데 때로는 24시간 심전도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심방세동이 무서운 이유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본인은 전혀 모르는데 심장에서는 피떡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심전도 검사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예요.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목의 혈관이에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관벽이 두꺼워져서 동맥경화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검사로 혈관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뇌 MRI와 MRA예요. MRI로는 뇌 자체의 손상이나 과거의 미세한 뇌경색, 뇌출혈 흔적을 찾아낼 수 있어요. 본인도 모르게 작은 뇌경색이 있었던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MRA는 뇌혈관을 보는 검사예요.
뇌혈관의 협착이나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자기장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거라 조영제나 방사선 노출 걱정이 없어요. 5번째는 수면 다원 검사예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심한 코골이는 수면 중 산소 부족을 일으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여요.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심박수, 산소 포화도 등을 측정하는 검사거든요. 코골이를 단순히 시끄럽다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코를 골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다시 큰 소리로 숨을 쉬는 패턴이 반복된다면 수면 무호흡증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이런 검사들을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60세 이상이시라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특히 3에서 6개월마다 확인하시고요.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 같은 정밀 검사는 2, 3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해요. 다만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이 있으시다면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겠죠.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뇌졸중에 좋은 과일들이에요. 지금이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이 계절에 드시기 좋은 과일들로 골라봤어요. 첫 번째는 블루베리예요. 이 작은 열매가 정말 대단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뇌혈관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줘요. 또 혈관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해서 혈압을 안정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뇌졸중 위험 감소에도 도움이 돼요. 블루베리에는 비타민C, 비타민 K, 망간도 풍부하고요. 블루베리는 생으로 드셔도 좋고 요구르트에 넣어 드셔도 좋아요. 냉동 블루베리도 영양소가 거의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계절에 상관없이 드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사과예요. 하루 한 개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요. 이게 혈중 콜레스테롤과 당분 흡수를 억제해줘요. 또 퀘르세틴이라는 성분도 있는데 이게 항염, 항산화 작용을 해서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요. 쉽게 말해서 피가 뭉치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혈전 예방에 도움이 돼요. 사과의 칼륨은 혈압 조절에도 기여해요. 사과는 정말 심뇌 혈관 질환 예방 효과가 입증된 과일이에요. 껍질째 드시는 게 더 좋은데 농약이 걱정되시면 깨끗이 씻어서 드세요. 세 번째는 감이에요. 지금 막 제철이 시작되는 과일이죠. 감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줘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도 풍부해서 항산화 작용을 하고 혈관벽 손상을 방지해줘요. 칼륨도 많이 들어있어서 고혈압 억제에도 도움이 돼요. 그런데 감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떫은 감을 너무 많이 드시면 변비가 생길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해요. 홍시나 단감은 떫은 맛이 적어서 더 드시기 좋아요. 네 번째는 배예요. 배는 수분이 85% 이상이어서 혈액 점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한 걸 묽게 해줘서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되는 거죠.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항산화 및 항염 작용을 해서 뇌혈관 염증을 완화시켜줘요. 칼륨도 풍부해서 혈압 조절과 심혈관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특히 배는 소화가 잘 되고 노인분들에게 부담이 적어요. 목이 마를 때 드시면 갈증 해소에도 좋고요. 수용성 식이섬유도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 밖에도 집에 있으시면 좋은 과일들이 있어요. 오렌지 같은 감귤류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아요.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서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포대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보호해줘요. 복숭아와 키위도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돼요. 그럼 이런 과일들을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히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2-3가지 과일을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좋아요. 총량은 하루에 200에서 300g 정도가 적당해요. 아침에 사과 반 개, 점심 후에 배 몇 조각, 저녁에 블루베리 한 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면 돼요.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게 좋거든요.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가 많이 없어지고 당분만 농축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과일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과일도 당분이 들어있으니까요.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양을 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일만으로는 뇌졸중을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일은 전체적인 건강한 식단의 일부예요. 규칙적인 운동, 금연, 절주, 스트레스 관리와 함께 해야 진정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니까 일석이조죠. 특히 지금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신경 써서 드시길 바라요. 이제 혹시 뇌졸중에 걸리셨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라 의료비 부담이 클 수 있거든요. 미리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두실 건 산정특례 제도예요. 뇌졸중에 걸리시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거든요. 뇌졸중이 발병하고 24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시면 병원에서 의사가 직접 산정특례를 등록해줘요. 환자나 가족분이 따로 신청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병원에서 자동으로 처리해주거든요. 다만 입원 중에 병원 관계자에게 산정특례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뇌졸중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크게 줄어들어요. 보통 30% 정도 내야 하는데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5% 정도만 내시면 돼요. 이게 5년간 적용되거든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에요. 이건 가족분이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뇌졸중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가서 신청하시거나 전화로 1577-1000번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로도 바로 접수가 가능해요. 공단 직원이 집에 방문해서 어르신의 상태를 확인하고 등급을 매겨줘요. 등급이 나오면 요양보호사 서비스, 데이케어 센터 이용, 복지용구 대여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본인 부담금이 15에서 20% 정도예요. 세 번째는 장애 등급 신청이에요.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발병 후 6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 정도는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동주민센터, 즉 동사무소에 가서 장애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의사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장애 등급이 나오면 각종 세금 혜택, 교통비 할인,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의료비 지원 제도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병원 자체 지원부터 알아보세요. 입원한 병원 사회복지사에게 우리 병원에 의료비 지원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안내해줘요. 병원마다 다르거든요. 지자체 긴급 의료비 지원도 있어요. 갑자기 큰 의료비가 들었을 때 거주지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세요. 생활 형편을 보고 도와주는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지만 급작스러운 의료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생겼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중요해요. 의료비가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공단 지사에 직접 신청하시거나 병원 사회복지사가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어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핵심 창구가 세 곳이에요. 병원 사회복지사,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에요. 병원 사회복지사는 산정특례와 병원 자체 지원을, 동사무소는 장애 등급과 지자체 긴급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등급과 재난적 의료비를 담당해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아요. 진단서, 의무기록지,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통장사본 같은 것들이에요. 서류가 복잡해 보이지만 각 기관에서 친절하게 안내해 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제도들을 이용하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만든 정당한 제도예요. 평생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 내신 분들이 어려울 때 도움받는 거는 당연한 권리거든요.
신청이 복잡하거나 어려우시면 가족분들이나 주변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병원 사회복지사들은 이런 일이 전문이니까 언제든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런 지원 제도들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새로운 제도가 생기거나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 정기적으로 최신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면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병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뇌졸중의 5가지 전조 증상 기억하시죠? 한쪽 마비, 발음장애, 어지러움, 시야장애, 안면마비. 이 중 하나라도 갑자기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시고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블루베리, 사과, 감, 배 같은 좋은 과일들도 꾸준히 드시고요. 무엇보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60세 이상이시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더 자주 확인해 보세요. 혹시 뇌졸중에 걸리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고 다양한 지원 제도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한 건강 정보들을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고세은의 미인장수를 시작합니다. 외출하려고 화장을 해도 검버섯이나 기미 때문에 속상하신 적 있으시죠? 이걸 어떻게든 없애고 싶은데도 피부과에 가면 병원비가 비싸서 갈 엄두도 못 내시고요. 병원에 오신 어머님 중에 한 분이 모임 나가기가 창피하고 다들 나보다 피부가 좋아 보여서 서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자이고 비슷한 연배의 어머님이 계셔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동안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가정 살림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예쁘게 꾸미고 싶으신 마음이 굴뚝 같으실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어머님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세요? 나이가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 아닌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이긴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집에 있는 재료들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천연 관리법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들 때문에 오히려 피부를 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정확한 의학 정보와 함께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피부과의 비싼 피부 시술 대신에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들과 어머님들이 잘 모르시는 기미와 검버섯의 정말 효과가 좋은 팩 2가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주름 걱정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주름에 좋은 팩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머님들이 매일 거울 보실 때마다 한 번씩은 웃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검버섯과 기미, 이 녀석들의 정체부터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긴다고 생각하시는 검버섯부터 알아볼게요. 검버섯, 의학 용어로는 지루각화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면요. 밭에 씨앗을 뿌리고 햇볕을 쬐면 식물이 자라나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햇볕을 쬐면서 살아왔잖아요. 젊었을 때는 햇볕에 조금 그을려도 금방 회복돼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몸의 모든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듯 피부도 예전처럼 회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햇볕을 받아서 손상된 피부 세포들이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못하고 마치 작은 돌멩이처럼 피부 위에 쌓여서 굳어진 것이 바로 검버섯이에요. 우리 피부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작은 세포들이 살고 있어요. 이 세포들이 평소에는 잘 움직이는데 햇볕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이 세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늘어난 세포들이 한 곳에 몰리게 되고 서로 엉겨붙어서 덩어리가 되고 색소까지 합쳐져서 우리가 보는 검고 갈색의 검버섯이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검버섯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햇볕을 받아서 생긴 일종의 세월의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특히 검버섯의 특징을 보면 동전처럼 둥글둥글하고 경계가 또렷또렷해요. 그리고 살짝 도톰하게 올라와 있어서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툭툭 튀어나온 느낌이 나죠. 색깔은 갈색에서 시작해서 점점 진한 갈색, 심지어 검은색까지 변할 수 있어요. 보통 60대, 70대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 특히 햇빛을 많이 받은 부위들, 얼굴이나 손 등 가슴 부분에 자주 나타나요. 그래서 노인성 반점이라고도 부르고 가끔 노인성 사마귀와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검버섯이 얼굴뿐만 아니라 두피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적어지신 분들, 혹시 머리 위쪽을 만져보시면 작은 돌기들이 느껴지시죠? 그런 것들 중 일부가 검버섯일 수 있어요. 이제 기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미는 검버섯과는 완전히 다른 녀석이에요. 기미는 의학 용어로 멜라스마라고 하는데 주로 여성 호르몬과 관련이 깊어요. 어머님들이 젊으셨을 때, 임신하셨을 때 갑자기 얼굴에 얼룩덜룩한 게 생긴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기미예요. 그리고 폐경기 전후로도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미가 생기거나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기미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검버섯처럼 동전같이 또렷하지 않고 먹물이 번진 것처럼 경계가 흐리멍텅해요. 그리고 색깔도 옅은 갈색에서 진한 갈색까지 다양하고 피부 위에 올라오지 않고 평평해요. 주로 어디에 생기냐면 광대뼈 주변이 가장 흔하고요. 이마나 위십술 주변에도 잘 생겨요. 특히 양쪽이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거울을 보면 양쪽 뺨이 비슷한 패턴으로 얼룩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기미가 생기는 건 호르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외선도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자외선을 받으면 멜라닌 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해서 기미가 더 진해지는 거죠. 여기에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도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기미는 계절에 따라서도 변해요. 여름에는 자외선이 강해서 더 진해지고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옅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올 여름에 갑자기 진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쉽게 기억하시려면 검버섯은 점처럼 딱딱 박혀 있는 것, 기미는 물감이 번진 것처럼 흐리게 퍼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검버섯이나 기미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건강에는 영향이 없는지 위험한 건 아닌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검버섯이 점점 더 커질까요?
개수도 늘어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어머님들이 참 많아요. 어머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검버섯과 김이 모두 나이가 들수록 크기도 커지고 개수도 늘어나고 색깔도 진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피부의 재생력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데 자외선 노출은 계속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검버섯들은 더 두꺼워지고 새로운 부위에도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어머님들 혹시 이런 변화가 있으시면 꼭 피부과에 오셔야 해요. 첫 번째, 갑자기 크기가 빨리 커지는 경우, 몇 달 만에 확 커지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으로 변하는 경우요. 두 번째, 색깔이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 특히 검은색에서 더 새까맣게 변하거나 여러 색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 세 번째, 가렵거나 아픈 경우. 보통 검버섯은 아무 증상이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렵다거나 아프다고 하면 뭔가 변화가 생긴 거일 수 있어요. 네 번째, 피가 나거나 짓무르는 경우. 이건 정말 중요해요. 절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런 걸 주의해야 하냐면 간혹 검버섯과 비슷하게 생긴 피부암이 있을 수 있거든요. 특히 기저세포암이나 편평세포암 같은 것들이 처음에는 검버섯과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머리카락이 적어지신 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두피나 이마 위쪽 부분에는 광선각화증이라는 저남성 병변이 잘 생겨요. 이게 뭐냐면 오랫동안 햇빛을 받아서 피부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변한 건데 방치하면 피부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작고 거친 각질 같은 게 생기는데 만져보면 거칠거칠한 두꺼운 청 같은 느낌이 나요. 특히 노년이 되면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많이 빠지는데 두피가 항상 햇빛에 노출되니까 더 위험해요. 그래서 모자나 양산을 꼭 쓰시는 게 좋고 혹시 두피에 이상한 돌기나 각질이 생기면 꼭 검사를 받아보세요. 그렇다고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대부분의 검버섯은 그냥 검버섯이거든요. 다만 변화가 있을 때는 전문의에게 한번 확인받는 게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제가 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의심스러우면 일단 보여주세요랍니다. 괜찮은 건 괜찮다고 안심시켜드리고 문제가 있는 건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되니까요. 오늘 제가 천연팩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머님들,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보신 적 있으시죠? 식초로 검버섯 완전 제거, 베이킹소다 팩으로 기미 없애기, 이런 제목들 말이에요. 심지어 만드는 방법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해요. 무조건 믿고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런 걸 따라 하시다가 얼굴이 화상과 염증이 생겨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식초는 강한 산성이에요. pH가 2에서 3 정도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강한 산인지 아세요? 우리 피부의 pH는 약 5.5 정도인데 갑자기 pH 2인 식초를 바르면 피부가 화학 화상을 입을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반대로 강한 알칼리성이에요. pH가 9 이상 되거든요. 이것도 피부에는 독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로 희석을 해도 정확한 양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식초랑 베이킹소다를 섞으면 중성이 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섞는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더 자극적인 물질이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에 오신 72세 어머님이 계셨는데 식초 베이킹소다 팩을 한번 했는데 얼굴 전체가 빨갛게 부어오르고 물집까지 생기신 거예요. 결국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고 지금도 그 부위에 색소 침착이 남아있어요. 더 속상한 건 원래 있던 기미보다 그 색소 침착이 더 진하고 넓어졌다는 거예요. 검버섯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큰 얼룩을 만든 셈이죠. 피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괜찮았더라도 다른 분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주세요. 그럼 비싸다는 피부과에서는 검버섯과 기미를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검버섯 같은 경우는 주로 냉동 치료나 레이저 치료를 해요. 냉동 치료는 얼려서 제거하는 방법인데 비교적 간단하고 효과적이에요. 다만 치료 후에 일시적으로 색소 침착이 생길 수 있어요. 레이저 치료는 더 정밀하고 흉터 위험이 적어요. 하지만 개인별로 피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한 번에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어떤 분은 여러 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미는 좀 더 까다로워요. 레이저 화학 필링 같은 방법들이 있지만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재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어머님들께 말씀드리는 건
병원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도 자외선 차단을 안 하시거나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금세 다시 생겨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한 예방과 관리예요. 그래서 오늘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병원 치료는 이미 생긴 것들을 제거하는 거라면 집에서 하는 관리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천천히 개선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천연파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건강 프로에도 자주 나오는 것들이라 검증됐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천연팩은 들기름 팩입니다. 어머님들 들기름 몸에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들기름 매일 한 숟갈씩 드시는 분들도 참 많고요. 그런데 이 들기름이 피부에도 정말 보물 같은 존재예요. 먼저 들기름에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지 알아볼게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무려 60% 이상 들어있어요.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외부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지방산이에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이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냐면 첫째로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거죠. 둘째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어서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줘요. 달걀 노른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이 레시틴이 피부 깊숙이 영양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들어있어서 피부 재생에도 도움이 되고요. 밀가루는 팩의 점도를 맞춰주는 역할도 하지만 실제로는 각질 제거 효과도 있어요. 미세한 입자들이 죽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주거든요. 꿀은 정말 만능 재료예요. 천연 보습제이면서 동시에 항균 작용도 해요. 그리고 꿀에 들어있는 효소들이 피부 재생을 도와주고 멜라닌 색소를 분해하는 데도 도움을 줘요. 그런데 여기서 효과를 더 좋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밀가루 대신에 율피가루를 쓰시면 더 좋아요. 율피가루가 뭐냐면 밤 껍질을 말려서 가루로 만든 거예요. 미백과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율피가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모공을 조여주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달걀 노른자 1개에 들기름 1큰술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거기에 꿀 1큰술 넣고 다시